안녕하세요. 저는 올인간입니다.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최근에 공부한 내용들이랑 그것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본 유튜브 영상들에 대해서 제가 가진 생각들을 정리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은 제가 인터넷에서 얻은 곳은 여기에요. 대략 이런 기준으로 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신뢰가 많이 떨어집니다. 자료 자체는. 지금 이걸 제가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은 부동산을 계속 투자하는 것과 현금을 그냥 들고 있는 것, 주식을 들고 있는 것, 채권을 들고 있는 것 사이에 비교를 해봐야 된다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올린 거고요. 이 자료대로라면은 부동산은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가 좀 신빙성이 떨어져요. 제가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자면은 예금을 100만원을 30년 전에 넣어놓고 가만히 있으면은 877만원이 된다고 했는데 30년을 가만히 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5%라고 그러죠? 그래서 1.05에 30승 30승 4.32가 됩니다. 그러니까 100만원이었으면 432만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금리가 5%를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아마 힘들 것 같아요. 부동산 520만원이 된다고 돼놨어요. 근데 이게 강남이에요. 강남 지역 아파트. 도대체 5배밖에 안 올랐다고? 30년 전에 강남 아파트와 지금 강남 아파트 가격이 5배 차이밖에 안 나나? 조금 믿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금리 어떻게 됐었는지. 2000년 조금 전에 8%가 있었어요. 이게 일반 정기예금 1년치 정기예금의 금리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8% 정도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연 8%가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되느냐, 1.08에 30승 10배가 돼요. 그래서 대략 7, 8% 정도 하면은 부동산보다 메리트가 있는 투자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수치와 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강남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대략 연 8%만 나와줘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요거는 제가 정확하게 어느 아파트 어떻게 측정한 건지 자세하게 조사한 건 아닌데 기간이 아주 길어요. 아파트 값인데 해외인 것 같고 단위는 $1000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30년을 비교해 보면은 약 9배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값이 약 9배.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 체감으로도.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는 곳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 자료는 요 사이트에서 가져왔는데 그래서 요런 제목으로 검색을 하면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서 2개만 가져왔는데 그림을 제가 그 사람의 이 메인 토픽은 요 제일 위에 있는 배분했을 때의 수익률인데 요거는 이제 제가 지금 그다지 관심이 없고 제가 진짜 얻고 싶었던 건 주식이 평균적으로 어떻게 흘러갔는지인데 주식에 돈 1원 꽂았을 때 그 추이가 막 이렇게 하다가 171개월 지나면 약 1원이 1.8원이 된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현금을 가만히 들고 있었다 그러면은 현금 여기 가지고 이제 가만히 안 들고 있고 예금을 하겠죠. 이자도 받고 이자 좀 센 걸 받겠죠. 정기 예금 그러면은 여기까지 왔을 때 171개월 갔을 때 1.8원이 된다. 자, 부동산
부동산에 투자를 했어요. 14년 전에. 지금 어떻게 됐냐? 4 정도 되죠? 그러니까 3.9배가 된다. 14년 만에 3.9배. 약 4배. 3.9. 괜찮은 정도가 아니에요. 지나치게 높은 수치가 나오죠. 그런데 좀 그래프는 지저분합니다. 막 꼬불꼬불 하다가 확 떨어지고 또 올라갔다가.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사기 전에 다른 것도 있다. 주식도 있고 그냥 예금을 꽂아볼 수도 있는 건데, 부동산이 그래프가 좀 지저분하고 사실은 막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좀 없긴 한데, 지금 이 자료들만 종합해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부동산이 많이 오른다 라는 결론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계속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유튜브를 전체적으로 돌아다녀 보면서 이분 동영상을 좀 많이 봤어요. 이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자면, 일단 영상을 1시간 넘는 걸 많이 올리세요. 1시간 넘는 내용 보고 있으면은 침묵 기간도 길고 잡담도 좀 길고 했던 말 반복하는 것도 길어서 전체적으로 좀 지루할 수도 있고, 정보를 빨리 얻고자 하는 니즈를 충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재미는 좀 있어요. 만약에 이분의 의견과 자신의 의견이 일치하면은 영상을 보면 1시간 넘는 그 시간 동안 좀 즐거울 수는 있겠습니다. 약간 오락거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밸런스가 잡혀 있어요. 일단 영상 편집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익숙하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시거든요. 그래서 12분 정도의 시간 동안 많은 근거들과 많은 자료를 얘기해주고,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은 단순 폭락론이 아니에요. 절대로 어디까지 떨어졌을 때 사면 된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최고점 대비 한 30% 하락한 지점에서 산다, 뭐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고, 무조건 떨어진다, 무조건 오른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단순 폭락론자가 절대 아니에요. 지금 앞에 보이는 제목들만 봤을 때는 좀 그런데, 그거는 지금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지. 괜찮아요. 상당히 좋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리플을 남길 수가 없어요. 각 게시물에. 이건 굉장합니다. 진짜 쩔어요. 그런데 자, 좋은 점 뭐냐? 나쁜 점부터 얘기할게요. 그래야 좋은 점이 남으니까. 나쁜 점, 하락밖에 없어요. 하락만 얘기합니다. 이분은. 좋은 점은 무엇이냐? 이분은 이제 하락을 얘기해도 모든 집값이 다 떨어진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딱 포인트를 잡습니다. 세종 아파트, 송파구 아파트, 특정 아파트를 거론해서 그 아파트의 값이 어떻게 될 것이다. 원래 부동산 그렇게 접근해야 되죠. 지역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데, 뭐 아니면 아예 전체 부동산을 얘기할 거면 평균적으로, 평균값, 그러니까 요런 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뭐 이렇게 조금 안 좋죠, 요 구간이.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모든 집값이 다 떨어진다,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모든 영상이 다 하락을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뭐 나쁘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분이 지금 굉장히요, 자료 들은 거, 그리고 13분, 11분 이 안에 하는 내용들이 다 상당히 고급져요. 자, 너무 하락하는 영상을 찾기가 쉬워요.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락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상승하는 걸 또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상승하는 걸 보니까 이런 사람이 나와요. 자, 가리고 있어요, 얼굴을. 4, 5분밖에 안 됩니다, 대략. 압축된 내용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좀 빈약합니다, 내용이. 영상이 짧은 것도 있지만은
근거가 좀 빈약해요. 논리도 좀 빈약하고. 다만 지금 솔직히 인터넷에서 상승론을 찾으면은 하락하고 있기도 한데, 상승론 찾으면은 별로 없어요. 상승론을 펼치기 위한 근거가 원래 별로 없어요, 지금. 근데 상승론 글이 보고 싶어서, 상승론 영상이 보고 싶어 찾아놓고, 그걸 마냥 비난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시기가 그런 거예요. 자, 제가 여기 실수로 옆에 줄 짝대기가 자꾸 있는데, 죄송합니다. 실수로 남겨놓은 거예요, 어쩌다가. 자, 이제 유튜브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은 의식주 중 하나인데, 부동산에 돈을 썼다. 자, 옷을 사는데 돈을 쓴 것과 같이 혜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좋은 집을 샀어. 좋은 집에서 살면 행복하겠죠. 소비의 하나인데 동시에 투자가 되는 아주 놀라운 개념이에요, 이 부동산이라는 건.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은 너도 나도 단순 소비를 떠나서 투자까지 되다 보니까 사라지지도 않고 비싸지게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그리고 비록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노후화돼서 떨어졌든, 자기가 그 집은 어쨌거나 있는 거고 살아갈 수 있는 거니까 좀 덜 억울할 것 같아요, 비싸게 사더라도. 인터넷에는 가진 자보다 안 가진 자가 많아요. 폭락론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가진 자들은 신문을, 언론사들을 좌우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문 기사는 상승론이 많고, 인터넷 커뮤니티를 뒤지면 폭락론이 많아요. 그것을 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상승론이든 폭락론이든 그 배경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바램으로 그걸 썼는지, 그런 말을 하는지를 좀 보고 비판적으로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폭락론도 상승론도 골고루 들어야 돼요. 자기가 집이 없다고, 제가 없어요, 집이 없다고 폭락론을 바램을 가지게 되겠죠. 그렇다고 폭락론 글만 보고 폭락론 동영상만 보고 그러서는 안 돼요. 상승론도 같이 봐야 됩니다. 거기에도 포인트가 있어요. 비록 지금 시기가 좀 안 좋다고 하더라도 포인트는 있어요. 이래서 이런 것들이 가격을 올리는 거나, 대표적으로 뭐 대출 규제 완화, 온갖 종류의 규제 완화, 규제만 완화했다 하면은 그냥 그건 호재입니다. 그냥 그러면은 그런 동영상을 보게 되면서 이런 패턴으로 집값을 올렸구나 역대 사람들이. 자, 그런 지식이 쌓일 거 아니에요. 비록 그 글이 틀렸을 수는 있어도 왜 집값이 오르게 되는지는 설명이 나왔을 거고, 그걸로 우리가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딘가는 분명 올라요. 자, 지식이 충분히 쌓이면 어딘가 분명 오르는 걸 또 캐치할 수도 있겠죠. 어딘지는 알기 어려울 뿐이지. 폭락이 오는 중에도 오르는 곳은 있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건 그러니까 위치이기 때문에 위치마다 가격이 다른 거예요. 전체적으로 내려도 운 좋으면 자기 집은 살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폭락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위치별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트하우스 같은 분이 비록 모든 글이 폭락론이지만 그 정보의 질만큼은 굉장하거든요. 투자와 도덕, 여러분이 불로소득으로 돈을 얻으면은 절대로 떳떳해 해서는 안 된다. 딱 하나 말할 수 있는 거, 리스크를 졌었다, 내가 리스크를 진 거에 대한 보상이다 정도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고급 정보를, 여러분이 만약에 돈을 번 사람이 고위 공무원, 정치가였고 아니면 어디 대기업 임원이었다든지, 그래서 돈을 벌었다면은 결코 떳떳한 건 아니에요. 법을 지켰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불로소득을 얻었으면은 좀 기여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회에.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많다. 자, 여러분이 저 같은 소시민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로서 들어가게 되면은 불로소득을 하게 되는 거고, 그 게임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기면 다른 참여자의 돈을 가져가게 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말은 즉 승률이 타율이 존재하게 되는데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고, 50%를 넘느냐 안 넘느냐가 중요하게 돼요. 50% 넘으면 분산 투자를 하면은 되는 거고, 50%가 안 되고 하면 위험한 거죠. 잃을 수도 있다는 거 항상 명심을 해야 됩니다. 자, 정말 위험한 것은 소시민은 사실 50% 낮을 확률이 더 높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이긴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에요. 정말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은 막 집을 몇백 채씩 사들여서 엄청난 돈을 벌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힘들죠, 그러기에. 그래서 이런 경쟁관계, 게임에 참여하게 될 때 그 풀 안에서의 돈이 흐름일 뿐이에요.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 너가 내 돈 가져가, 내가 네 돈 가져가, 그것의 차이일 뿐이니까 승률이 50% 넘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태까지 부동산이 엄청나게 올라서 웬만한 사람들은 돈을 쉽게 벌었다라는 것은 맞아요. 주식하고는 좀 다르죠, 이것은. 저는 그래서 생각해 봤을 때 여태까지 우상향을 했던 그래프를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죠. 저거는 어찌 보면은 꾸준한 수요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지구의 크기는 한정되어 있어요. 볕이 잘 드는 곳 한정되어 있어요. 인구는 늘었잖아요. 집값이 오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인구가 줄어도 집값이 오른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예외입니다. 예외. 어디까지는 예외. 분명히 줄어들면 수요가 줄고, 수요가 줄면 가격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지어놓은 집들이 만약에 튼튼하게까지 해버리면은 그리고 어차피 집값이라는 거는 건축비만이 전부는 아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인구입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 앞으로 인구가 계속 우상향하느냐에 달렸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아닙니다. 그래서 대충 2040년, 2050년 돼서 제가 은퇴해야 할 나이가 됐을 때 제가 가지게 될 부동산은 똥값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은퇴할 때 집을 팔아서 뭐 귀농을 간다든지 더 싼 곳으로 이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 차액은 작을 것 같아요. 집을 팔고 더 작은 집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얻는 그런 플레이를 쉽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시대는 귀농을 가는 사람들한테서. 그런데 제가 은퇴하는 시점에서는 그것은 힘들 것 같아요. 그거를 지금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즉 너무 큰 집을 사두어서는 노후 자금 마련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늙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 자기가 아는 게 있고 확신을 하면서 현금이 확실히 많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과감하게 집을 어떤 소비의 개념이자 투자의 개념으로 동시에 보면서 좋은 곳에, 살기 좋은 곳에 가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기가 정보력이 없는 것 같고, 자기가 평생 자기 전공, 자기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 투자를 잘 모르고 아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안 돼. 자기가 알긴 하는데 감당도 할 수 있지만 확신이 안 돼. 자기가 아는 정보에 대한 신뢰가 낮아. 그러면 안 된다. 자기가 알고 확신도 할 수 있지만 대출을 엄청 많이 내야지만이 살 수 있는 집이야. 그러면 안 된다. 아는 것과 확신하는 것과 감당, 이 세 가지가 다 됐을 때는 비싼 아파트든 그 대상을 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 결론입니다.